어?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꽁꽁 언손을 불어가며 군고구마를 팔던 19살 태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8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꼬마 손님이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간절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빠를 잃은 걸까요? 고작 고등학교 3학년인 태준에게 아빠와 똑같다고 말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골목, 한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낡은 리어카 옆에서 19세 태주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군고구마를 구워내고 있었습니다. 해진 패딩 점퍼 사이로 찬바람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따끈한 군고구마요. 갓 구운 군고구마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지만 태주는 억지로라도 힘을 내려 애썼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종이가 바스락거렸는데 그것은 얼마 전 받은 수능 성적표였습니다. 전국 상위권의 성적이었지만 태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태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폐암 말기인 할머니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태준을 친손자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와 리어카의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주택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한도영 회장의 거대한 저택, 수십 가지 산의 진미가 차려진 식탁 앞에 8세 소율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주방장님이 아가씨 입맛에 맞춰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소율은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소율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저녁은 좀 드셨어요? 소율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소율은 8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소율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김 기사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저 냄새. 저거 뭐예요? 소율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김 기사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 군고구마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리어카가 있네요. 군고구마가 뭐예요? 소율에게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재벌가의 온실 속 꽃처럼 자란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으니까요.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김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아가씨가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차를 세우고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소율양이 길거리 군고구마를 꼭 먹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를 끊은 김 기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소율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가씨. 회장님께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올 테니 차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나 소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직접 살 거예요. 저 이제 계산도 할 줄 안다고요. 소율은 평소와 달리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소율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리어카 주변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막 구운 군고구마를 봉지에 담으며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때 태준의 눈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아이가 덩치 큰 아저씨와 함께 리어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이 태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율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태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군고구마는 2개에 1,000원이야. 2명이면 2,000원이면 충분할 텐데. 태준은 돈을 돌려주며 말했지만 소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세요. 김 기사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가씨가 이런 걸 처음 봐서요. 군고구마 2,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태주는 웃으며 군고구마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하나를 더 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꼬마 손님,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소율은 봉지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군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고구마 속살이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김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가 뭔가를 맛있다고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서울 명문 초등학교의 종이 울렸습니다. 소율은 다른 날과 달리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 나오던 아이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김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율은 차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오늘도 군고구마 가게 가요. 빨리요. 김 기사는 백미러로 소율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군고구마를 먹고 난 후 소율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거든요. 회장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리어카로 가면 되죠? 네. 그런데 오늘은 혼자 갈 거예요. 저 이제 8살이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소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어카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으니 차에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달랐습니다. 한겨울 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소율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2,000원을 꺼내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가씨,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알았어요. 소율은 씩씩하게 대답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리어카에 가까이 다가가자 어제처럼 고소한 군고구마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태주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답답했던 털모자와 목도리를 벗어 리어카 한쪽에 걸어두고 고구마 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군고구마 주세요. 소율의 목소리에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왔던 그 꼬마 손님이었습니다. 어제 그 예쁜 아가씨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소율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소율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목도리와 모자 없이 드러난 태준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입술까지. 소율은 집 서재에 걸려있는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때 아빠 사진 말입니다. 소율의 손에서 동전이 또르륵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태준은 동전을 줍다가 소율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동전을 소율에게 돌려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꼬마 손님이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소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가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태준은 소율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아빠를 닮아서 반가웠구나. 영광이네. 태준은 귀엽다는 듯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소율은 여전히 태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군고구마 4개 줄까? 어제처럼. 태준의 말에 소율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 건넸습니다. 네, 주세요. 태준은 각 구운 군고구마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하나를 더 넣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서비스야.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거든. 소율은 군고구마 봉지를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태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그런 소율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식기 전에 먹어야 해. 오늘은 특히 더 달콤하게 잘 구워졌거든. 소율은 그제야 군고구마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속살이 입안에 퍼지자 어제의 그 행복한 기분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맛있어요. 오빠가 만든 군고구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태준은 소율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손님 얼굴도 예쁜데 말도 예쁘게 하네. 그럼 내일도 올 거야? 네, 매일 올 거예요. 학교 끝나고 매일매일. 소율의 대답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오빠가 맛있는 군고구마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소율은 환하게 웃으며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빠, 내일은 더 일찍 올게요. 태준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가. 차에 탄 소율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김 기사는 백미러로 그런 소율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군고구마가 맛있었나요? 네. 그런데 기사 아저씨.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빠 사진 있잖아요.
서재에 있는 20살 때 사진요? 김 기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소율이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 사진이 왜요? 군고구마 파는 오빠가 꼭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김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율은 곧장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20살의 젊은 아빠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닮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소율은 사진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고구마를 하나씩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꼭 할아버지한테도 말해야겠다고요. 군고구마 파는 오빠가 아빠랑 똑같다고 말입니다. 한편 리어카에 남은 태주는 소율이 떨어뜨리고 간 동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이 꼬마, 동전 놓고 갔네. 태주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오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태주는 목도리와 모자를 다시 쓰고 군고구마를 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소율이라는 꼬마 손님 덕분이었습니다.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 태주는 혼잣말을 하며 고구마통을 정리했습니다. 자신도 엄마 없이 자랐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율은 아빠를 닮은 오빠를 만난 기쁨에, 태주는 순수한 꼬마 손님이 준 따뜻함에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소율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군고구마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김 기사도 당연하다는 듯이 학교 시간에 맞춰 리어카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빠, 저 왔어요. 오늘도 소율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고구마통에서 눈을 떼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소율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이제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찾아오는 이 특별한 손님을 위해 늘 따끈한 군고구마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소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소율이라면 체육 시간에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을 텐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체력도 좋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와, 대단한데. 우리 소율이가 달리기도 잘하는구나. 태준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소율은 마치 아빠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오늘 뭐 했어요? 오빠는 왜 맨날 여기 있어요? 소율의 순진한 질문에 태주는 잠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대학교? 오빠 대학생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수능은 봤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소율은 그런 태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오빠 꿈이 뭐예요? 오빠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추운 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지만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와, 멋있다. 오빠라면 꼭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빠가 만든 군고구마가 제일 맛있으니까. 소율의 응원에 태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린 손님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소율은 모를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윤도영 회장과 그의 비서가 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기가 소율 아가씨가 매일 들르시는 리어카입니다. 도영은 차창 너머로 리어카를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그토록 좋아한다는 군고구마 가게, 그리고 지훈을 닮았다는 그 청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도영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잠시 지켜보자. 차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다시 추워진 탓에 태주는 두꺼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때 소율이 군고구마를 다 먹고 태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 저 이제 가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내일 보자. 태준이 손을 흔들며 소율을 배웅했습니다. 도영은 손녀가 차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계속해서 태준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리어카 앞에 다가왔습니다. 꽤 오래 굶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 몇 개를 꺼냈지만 군고구마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걸로 군고구마 하나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노인의 손에 든 동전을 보고는 곧바로 군고구마 3개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태주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이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군고구마 2개 주세요. 학생이 지갑을 열었지만 500원밖에 없었습니다. 군고구마 2개를 사려면 1,000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머, 돈이 모자라네. 하나만 살게요. 학생이 아쉬워하자 태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2개 가져가. 나머지는 다음에 줘도 돼. 정말요? 꼭 갚을게요. 그래, 친구랑 나눠 먹어. 맛있게 먹고 공부 열심히 해. 도영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장사로 먹고 사는 청년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요즘도 저런 청년이 있네. 도영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참 마음씨 고운 청년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이 따뜻한 군고구마를 사러 왔습니다. 태주는 지치지 않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히 더 맛있게 구워졌어요. 도영은 태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힘든 환경에도 저렇게 밝을 수 있다는 게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목도리와 모자에 가려진 얼굴은 눈매 정도만 겨우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눈매가 왠지 낯익은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돌아가시죠. 비서의 말에 도영은 아쉬움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도영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리어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지훈을 닮은 걸까? 아니면 내가 소율의 말에 너무 예민해진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도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또다시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선한 행동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노숙자에게 군고구마를 건네던 모습, 돈이 부족한 학생을 웃으며 보내주던 모습, 저런 청년이 고생하고 있다니. 도영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로 지훈을 닮은 청년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준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율은 여전히 매일같이 군고구마 가게를 찾았고 돌아올 때마다 태준 오빠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잠들기 전에도 소율의 입에서는 늘 그 오빠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태준 오빠가 제 이야기 듣고 막 웃었어요. 오빠가 웃으면 정말 예뻐요. 태준 오빠는 대학교에 가고 싶대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오빠가 오늘은 추워서 손이 빨갛게 되었어요. 불쌍해요. 도영은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소율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그 대상이 지훈을 닮았다는 낯선 청년이라는 사실이 불안했습니다. 그날도 소율은 저녁 식사 시간에 태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태준 오빠의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요. 병원비가 비싸서 오빠가 매일 군고구마를 팔고 있대요. 도영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소율이가 걱정이 되나 보구나. 네. 오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도 항상 웃고 있어요. 저한테도 잘해주고요. 소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영은 그런 손녀를 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도영은 서재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며칠 전에 봤던 그 군고구마 파는 청년 말이네. 조용히 신원 확인해 봐주게.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족 관계도 확인해 주게. 특히 부모님 쪽을. 도영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도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도영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출했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간단한 인적 사항만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 강태준, 19세. 현주소 서울시 은평구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 조모 박순자 72세. 폐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김민정 9년 전 사망. 도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민정이라는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민정. 도영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첫째 아들 지훈을 두고 쫓기듯 떠나야 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영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22살이던 해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김민정,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20살의 아가씨였습니다. 민정은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재벌 2세라는 도영의 신분에 주눅 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남자로서의 도영을 봐주었습니다. 도영은 그런 민정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미쳤느냐? 그런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아버지, 민정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민정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여자를 찾아라. 그 여자는 절대 안 돼. 하지만 도영은 끝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정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민정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투명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선대 회장은 민정이 있는 자리에서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친척들은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형님이 저런 여자한테 홀렸다니. 집안 망신이야. 꽃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무슨 재벌가 며느리. 어울리지도 않아. 민정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도영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출장을 가야 해서 며칠 집을 비워야 해. 미안해. 오늘도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도영은 민정을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 민정은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 지훈이 태어났을 때 잠시 집안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선대 회장은 손자는 예뻐하면서도 며느리는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영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민정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게 무슨...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민정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도영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하고? 아직 8살밖에 안 됐는데. 지훈이는 이 집에서 자라는 게 나을 거예요. 저 같은 엄마보다는 이 집안의 아들로 자라는 게.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날 조금만 더 지켜줬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정은 그렇게 떠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도영은 아내를 찾으려 했지만 민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정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김민정 9년 전 사망. 민정이 죽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태준, 19세. 나이를 계산해 보니 민정이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정이의 아들. 그렇다면 설마. 도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민정이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낳은 아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일까? 아니면 이혼 후 낳은 다른 남자의 아들인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도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만약 태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는 또 한 번 가족을 버린 것이 됩니다. 알지도 못한 채 아들을 고생시킨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김민정 씨는 9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
강태준 씨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부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도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강태준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옆집에 살던 박순자 씨가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보호자도 박순자 씨로 되어 있고요. 알았네. 나가보게. 비서가 나간 후 도영은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정,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혼자 아들을 낳아 키우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줬더라면. 도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첫째 아들 지훈을 잃은 죄책감도 무거웠지만 민정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은 더욱 깊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죄책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19세 태준이 추위와 싸우며 군고구마를 팔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도영은 상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 사흘이 흘렀습니다. 도영은 그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을 때도 김민정이라는 세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도영은 결심했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그 리어카로 가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준비해주게.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리어카가 있던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태준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이 복잡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비서의 말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도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도영이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비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단속반이라니? 네, 그리고 용역 차량도 보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도영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게.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리어카가 있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도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리어카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원 서너 명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군고구마 통과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단속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영의 눈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털모자, 해진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태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럭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태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빨갛게 언두 손은 트럭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 우리도 힘들어요. 그냥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단속반원이 조금은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못 가져가요. 이거 없으면 저희 할머니가. 태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용역 직원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일을 방해해. 남자는 태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태준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태준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철퍼덕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빗물과 뒤섞여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태준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빨아입었던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갈색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태준의 얼굴에도 흙이 튀었습니다. 태준은 진흙탕 속에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덜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군고구마통을 트럭 바닥에 던져 실으며 생긴 소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해 낡았던 통은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안 돼요. 태주는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군고구마를 구워내던 소중한 통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할머니의 병원비를, 대학 등록금을 벌어주던 유일한 희망이 부서지는 모습을, 마침내 태주는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군고구마 통 조각을 바라보며 19세 청년은 세상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습니다. 도영은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흙탕물 속에 쓰러진 태준의 모습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부서진 군고구마 통이 도영의 눈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 청년이 만약 내 아들이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을 떠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받으며 홀로 견뎌야 했던 아내를,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절망에 무너지고 있는 태준을 내가 또 지켜주지 못하는 건가?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주먹은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부서진 군고구마 통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고쳐서. 태준의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미 쓸모 없어진 쇠조각들을 모으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구청 단속반과 용역들은 이미 트럭에 올라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도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에 연락하게. 누가 저 철거를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도 연락해. 지금 즉시. 비서는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곧바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도영은 차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는 천천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코트를 휘감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의 온 신경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 청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멈춰. 도영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려던 용역들이 멈춰섰고 구청 단속반원들도 고개를 돌려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용역 직원이 인상을 쓰며 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우리 일 방해하지 말고 비켜. 남자가 으름장을 놓으며 손을 들어 도영을 밀쳐내려는 순간 비서가 재빠르게 도영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서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성그룹 한도영 회장님이십니다. 비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구청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성그룹, 한국 재계 12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구청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역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구청 책임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비서는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그리고 금전적 문제는 저희 대성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시죠.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철거 명령을 내린 분의 연락처를 주시죠. 저희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구청 책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 뿐이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태준을 밀쳤던 남자도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단속반원들도 차에 올라타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라고? 진짜야? 미친. 큰일 날 뻔했어. 빨리 가자, 빨리. 하지만 도영은 그 모든 소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부서진 군고구마 통을 주워 담고 있는 태준을. 도영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심장이 쿵하고 울렸습니다.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한 걸음. 구경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태준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부서진 통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영은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학생. 태준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멈추고 조그맣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모자를.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나?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기가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멍하니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태준은 떨리는 손을 들어 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털모자가 벗겨지며 태준의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그 순간 도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진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의 선을, 그 눈매를 도영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니, 민정이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습니다. 20살에 세상을 떠난 첫째 아들 지훈의 이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떠났던 아내 민정의 눈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도리도. 도영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목도리도 벗어줄 수 있을까? 태준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도리가 한 바퀴 풀렸습니다. 도영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또 한 바퀴 풀렸습니다.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기가 묻은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태준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도영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22살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민정이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 수줍게 웃던 그 입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소율이 아버지인 첫째 아들 지훈이기도 했습니다. 20살 사고치고 연인을 데려왔을 때 지훈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간절했던 그 눈빛, 필사적이었던 그 표정, 모든 것이 겹쳐 보였습니다.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며 사업가로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회장 자리에 앉아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도영이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길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을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지훈을 처음 안았을 때의 벅참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가, 죄책감이,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혹시 도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다른 이름을 말한다면,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도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어머니 이름이. 도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도영은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김민정이 맞나? 세 글자. 그 세 글자를 말하는 순간 도영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이 그 얼굴에 확 퍼졌습니다. 네. 태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영의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질문에 도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2년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도영은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열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나왔습니다. 네, 전 아내였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내, 엄마의 전 남편. 그 말은 곧, 그럼 저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의미가 그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도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붙인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민정이 자신을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영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들은 신속히 DNA 검사를 했고 결과지에는 부자관계 성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도영은 태준과 함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영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태준을 키워준 은인을 만난다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민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실은 여기예요. 태준이 한 병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일반 병실이었습니다. 6개의 침대가 놓인 다인실이었습니다. 도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폐암까지 앓고 계셔서인지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태준은 도영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도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요? 도영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할머니의 물음에 도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민정이가 말했어요. 죽기 전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영은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준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정이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벌써 배가 불러 있었지요.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도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 그때부터 민정이를 도왔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남편 없이 혼자 배 불러 있으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도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정이 혼자 그 고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 민정이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제가 늦게 알고 뛰어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를 낳고 민정이가 아이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를 보니 웃음이 나온대요. 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정이가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태준. 크게 준비한다는 뜻으로. 할머니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정이는 1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엔 식당일, 밤엔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태준이를 키웠지요. 도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태준이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도움이라도 받으면 좀 나을 거 아니냐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정이가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 순한 아이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래요. 자기가 힘들 때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래요. 도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저와 태준이가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우린 그 사람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도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가끔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태준이 재우고 제 집에 놀러 와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도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민정이가 아프기 시작했지요. 폐렴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민정이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태준이를 돌봐달라고, 자기 대신 엄마가 되어달라고. 할머니는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그 사람을 닮아서 행복했어요. 그 말에 도영은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정이 자신을 원망했다는 것, 하지만 태준을 통해 자신을 떠올렸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도영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참을 운 후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외로웠어요. 태준이가 있어서 저도 살았어요.
도영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바르게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52년 인생에서 회장 자리에 앉은 후로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절한 적 없는 도영이 지금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영은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제대로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이틀 후 할머니는 대성그룹 본관 건물 안에 있는 VIP 전용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1인실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담 의료진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폐암 전문의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태준이 신기한 듯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데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갚아도 부족합니다. 도영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는 우리가 책임진다.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려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제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영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태준과 함께 할머니가 VIP 병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 후 도영은 태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태준아, 앉아라. 도영은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도영은 서류 하나를 꺼내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희망 나눔 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준이 서류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할머니 이름으로. 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름으로 희망 나눔 재단을 설립할 거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지.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키워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 해. 그게 진짜 속죄라고 생각해.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한 내가 겪었던 그 추위와 배고픔을 다른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해주고 싶구나. 태준은 서류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틀 후 도영은 할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이제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최고의 치료 덕분에 안색도 밝아지고 말도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도영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걸 보세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네, 희망 나눔 재단입니다. 할머니께서 태준이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빛날 줄은. 할머니가 빛나신 겁니다. 태준이를 구해주셔서 제게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그날부터 도영은 재단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달 후 희망 나눔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해에만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학생이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전 장학금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친구들한테 주세요. 태준이 사양했지만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되어야 해. 그래야 이 재단의 의미가 살아. 태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봄 태준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호텔 조리학과였습니다. 왜 호텔 조리학과를 선택했니? 도영이 물었을 때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군고구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도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아버지가 응원할게. 태준이 집에 온 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소율이었습니다. 삼촌. 8살 소율은 이제 태준 삼촌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태준을 찾았습니다. 소율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이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예전에는 체육 시간만 되면 구석에 앉아 있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우리 소율이 정말 씩씩하네. 태준이 소율을 안아 올리자 아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삼촌, 배고파요. 그래, 그럼 삼촌이 뭐 만들어줄까? 군고구마요. 삼촌 군고구마가 제일 맛있어요. 태준은 부엌으로 가서 군고구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군고구마 통이었습니다. 자, 여기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와, 맛있겠다. 소율은 군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깡말랐던 아이는 이제 볼에 살이 올라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밥투정도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밥 다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소율이 정말 씩씩하구나. 도영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태준 덕분이라는 걸 도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자신의 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민정이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태준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살 민정의 사진이었습니다.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지 뒤로 꽃들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죠? 나 아버지를 만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싫어하실까요? 엄마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태준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치만 엄마,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대요.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이제 행복해요. 아버지도 생겼고 조카도 생겼어요. 할머니도 좋아지셨고요. 바로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삼촌. 잠옷을 입은 소율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소율아, 아직 안 잤어? 태준이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삼촌, 울어요? 왜 울어요? 소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태준은 소율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우리 소율이 만나서 너무 기뻐서. 소율도 태준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요. 삼촌 만나서 정말 좋아요.
삼촌은 아빠 같아요. 그 말에 태주는 더 세게 소유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희망 나눔 재단의 첫 번째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50명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군고구마 나갑니다.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갓 구운 군고구마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특별히 가져온 군고구마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군고구마다. 저 2개 주세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줄을 섰습니다. 제가 삼촌 조수예요. 소율이 옆에서 서툰 솜씨로 군고구마 통을 정리했습니다. 조금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우리 소율이 정말 잘하네. 태준이 칭찬하자 소율은 더욱 신이 나서 일을 도왔습니다. 도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손녀가 함께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군고구마를 먹는 모습, 도영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군고구마처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속죄가 되었을까? 도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민정아, 지훈아,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도영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지훈의 사진,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 오른쪽에는 민정의 사진, 태준이 가져온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꽃집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아내 모습,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영과 태준, 그리고 소율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가운데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도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군고구마 하나로 이어진 운명. 2세대에 걸친 비극은 8살 손녀의 순수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소율은 할머니 병실에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도영은 서재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정이 남긴 유품 중 하나였습니다. 태준이 며칠 전에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남긴 일기예요. 읽어보세요.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민정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정이 죽기 며칠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태준아, 엄마는 곧 떠날 것 같아.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행복했어. 내가 그 사람을 닮아서 엄마는 매일 행복했단다. 언젠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엄마는 이미 용서했다고 전해줘. 사랑했다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일기장 위에 떨어졌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도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민정의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꽃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 민정의 꿈을.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20살 지훈의 꿈을.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봄바람이 서재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